동굴 안은 작은 모닥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바깥으로는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앉을 수밖에 없었다. 추워요. 정은이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오태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을 거예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멈췄다. 며칠간 쌓인 감정이 그 작은 접촉으로 폭발할 것만 같았다. 팀장님, 정은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정은 씨, 오태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고 정은은 눈을 감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몸은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알아요. 하지만 오태석도 갈등하고 있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다. 모닥불의 따뜻한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고 동굴 안에는 둘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마침내 오태석이 정은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살아서 나간다면. 정은이 그의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그때 가서 생각해요. 오태석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며 금지된 감정의 경계선에서 흔들렸다. 현실의 무게와 순간의 감정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39세 중소기업 영업부장 이도윤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것도 처음이고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공개된다는 것도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7년차 직장인이고 아내 정은이와는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7살 된 아들 민준이도 있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부족함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대형 보험사에서 일하며 저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성과가 좋아 팀장으로 승진도 했고 저는 중소기업이지만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 생활이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데이트도 거의 없었고 퇴근 후엔 아이 돌보기에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특별한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작년 가을 아내 회사의 워크숍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산에서 다치지 마.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는 걱정 마. 등산 많이 해봤잖아. 라며 웃으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가 본 평범한 일상 속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아내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등산 중에 일행과 떨어져서 조난당했다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차를 몰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어둑해진 산 아래에는 구조대와 경찰들이 모여 있었고 아내의 동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을 때 한 동료 직원이 정은 씨가 잠깐 화장실 간다며 떨어졌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휴대폰도 안 받고 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담배를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는 저를 보며 아내의 회사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3일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는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산 근처 숙소에서 기다렸죠. 민준이는 어머니께 맡기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선 휴가를 냈고 매일 산으로 가서 아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벼랑에 떨어졌을까? 야생동물에게 공격받았을까?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일주일 만에 아내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를 따라 미친 듯이 운전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 저를 보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라는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가 본 아내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낯설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단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은이는 겉으로는 예전과 같은 아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은 변함없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꾼다며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건 아들 민준이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정은이는 민준이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퇴근 후 피곤해도 항상 민준이와 놀아주고 주말엔 어디든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돌아온 정은이는 민준이를 대할 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도 잠깐만 안아주고 떼어놓거나 민준이의 질문에 짜증을 내기도 했죠. 한 번은 민준이가 엄마, 나 학예회 때 토끼 역할 맡았어. 라고 자랑했는데 정은이는 그래? 잘했네. 라는 짧은 대답만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아들 대단하다. 엄마가 멋진 토끼 옷 만들어줄게. 라며 기뻐했을 텐데 말이죠. 민준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라고 물었을 때 정은이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부드럽고 상냥했던 말투가 이제는 차갑고 건조해졌으니까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난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은이는 갑자기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기에 걱정됐지만 정은이는 일하는 게 나아.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했죠. 어쩌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출근을 시작한 후로 정은이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새 옷을 사입고 머리도 바꾸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물론 자기 관리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무관심해진 것 같았거든요. 예전엔 퇴근 시간이 되면 오늘 뭐 먹을까? 라는 메시지가 오곤 했는데 이제는 먼저 연락도 안 하고 종종 오늘은 회식이야. 라거나 동료랑 저녁 약속 있어. 라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모임 있어라거나 심리 상담 받으러 가야 해라는 이유로 집을 비웠죠. 처음엔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정은이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바로 끄거나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에도 진동 모드로 바꿔놓고 자주 확인했죠. 한 번은 늦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나가더니 베란다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줘. 라고 물었지만 정은이는 아니, 그냥 회사 일이야.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은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잠금 해제 패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 의문의 답을 찾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지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됐죠. 아내의 일정을 몰래 확인하고 그녀가 외출했다는 장소가 맞는지 전화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심리 상담 어땠어?
라고 물으면 괜찮았어. 라고 대답하지만 제가 미리 확인해 보니 그날 상담 예약은 없었던 거죠. 산악회 모임이라고 나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것도 항상 토요일마다요. 등산 중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다시 자진해서 산에 가는 게 정상일까요? 게다가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등산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한 번은 호기심에 그 산악회를 찾아봤는데 정은이 회사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더군요. 어느 날은 정은이가 내일 회사에서 이틀간 세미나가 있어서 집에 못 들어와 라고 했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지만 저는 그저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라고만 했죠. 하지만 가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세미나보다는 여행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장품도 평소보다 많이 챙기고 예쁜 잠옷도 넣더군요. 그날 밤 아이는 잠들었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은이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기사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난 작은 기사였죠. 보험회사 직원 2명 등산 중 조난. 일주일 만에 구조돼. 2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정은이만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겁니다. 기사의 댓글 중에 오태석 팀장님도 많이 다치셨나요?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태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은이가 회사에서 종종 언급했던 같은 부서 팀장이었죠. 태석 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맡게 됐어 라든가 태석 팀장님이 칭찬해줬어 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음날 정은이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우르르 나왔고 그 중에 정은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죠. 키가 크고 슬림한 체형에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둘은 다른 직원들과 떨어져서 걸었고 어딘가 가까워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는 둘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들은 종종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정은이가 남자의 팔을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앉아 모자를 눌러 쓰고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사람들이 많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은아, 우리 이러다 들통나면 어쩌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요즘 일 때문에 바빠서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정은이의 대답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속에서 우리. 그건 진심이었잖아. 남자의 말에 정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지. 근데 이제 그만해야 해. 정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갈등하고 있는 듯 했죠. 난 포기 못해.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남자가 정은이의 손을 잡았고 정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산에서의 조난, 그리고 돌아온 후 달라진 정은이. 모든 게 이 남자 때문이었던 거죠. 아내는 산에서 이 남자와 함께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구조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죠. 카페를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1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내 아이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절하게 제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스파이 활동까지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가 잠든 후 그녀의 가방과 옷을 뒤졌고 영수증이나 메모 같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트렁크를 청소하다가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죠. 꼭 쥐고 있던 그 영수증을 펼쳐보니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은이가 구조된 후 첫 출근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동료들이 환영해줘서 회식하고 늦을 거야 라고 메시지를 보냈었죠. 영수증에는 체크인 시간만 적혀 있었고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고 이제 그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은이가 세미나를 핑계로 이틀간 집을 비웠을 때 저는 결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세미나 장소에 전화를 걸어 참석자 명단에 정은이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런 행사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집 근처 모텔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모텔에서 주차장에 정은이의 차를 발견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프런트에 가서 관리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CCTV 확인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압박한 후에야 관리인은 마지못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정은이와 오태석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산에서 조난당하기 전부터 그런 사이였을까? 아니면 산에서 함께 있는 동안 감정이 생긴 걸까? 둘이 사라졌던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을 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휴가를 내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메시지, 사진, 호텔 기록. 할 수 있는 한만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은이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또 산악회 모임이 있다고 했죠.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고 그녀의 가방에 작은 녹음기도 넣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정은이는 산이 아닌 도심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내용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대화 내용, 웃음소리, 그리고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들. 모든 증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참고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아이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매일 밤 소파에서 자며 아내의 배신을 떠올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정은이와 그 남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위치 기록,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태석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그는 정은이보다 2살 많은 41세 남성으로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 중인 유망주였고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아이러니하게도 느껴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함께 오태석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니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망가진 제 가정, 배신당한 제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워할 아들 민준이의 마음을 어떤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저는 정은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지냈죠. 아침에 일어나 인사하고 퇴근 후엔 TV를 보며 맥주 한잔 마시고 아이와 놀아주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제 옆에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은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정은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잠시 혼자 있고 싶어.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싶어. 정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한 듯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왔군요. 그녀가 저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그 말을 듣는 건 상상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왜? 라는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나왔습니다. 정은이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산에서의 일 이후로 난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원하는지 혼란스러워. 시간이 필요해.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CCTV 사진, 녹음 파일 목록, 문자 메시지 캡처본. 정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산에서 살아 돌아온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람 하나 죽이고 온 거였어. 바로 나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내가 그 남자랑 산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구조된 첫날부터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 아니면 매주 토요일마다 산악회 모임이라며 그 남자를 만나러 간 일? 정은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난 정말 너한테 미안해. 그건 실수였어. 산에서 우리는 죽을 뻔했고 그 공포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다 보니 그래서 살아 돌아온 후에도 계속 만난 거야? 그것도 실수였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지쳐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10년 동안 사랑했던 제 아내인가 싶었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은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난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 이혼 소송과 함께 오태석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할 거야. 제 말에 정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제발. 태석이는 그냥 내버려둬. 이건 우리 문제야.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문제? 내가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순간부터 이건 그냥 우리 문제가 아니야. 그 남자도 책임져야지. 하지만 그러면 회사에서 그의 커리어가. 정은이의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의 커리어?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가정은? 민준이는? 내 마음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를 사랑해? 긴 침묵 후 정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가려는데 정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제발. 우리 민준이를 생각해.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마. 그 말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상처 준 건 너야. 내가 아니라. 그리고 팔을 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더 굳어졌죠.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정은이는 친정으로 떠났고 민준이는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했지만 아이의 눈을 마주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잠시 떨어져 있기로 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민준이를 너무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민준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아이들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강합니다. 정은이는 주말마다 민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가 정말 원하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어색해 보였으니까요. 마치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 같았습니다.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확실한 증거 덕분에 판사는 저에게 유리한 입장이었고 양육권도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은이는 적절한 양육비를 지불하고 주말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그녀는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오태석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강하게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오태석은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은 씨와는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산에서의 일도 생존을 위한 협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오태석을 마주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정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제가 그를 노려보자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관남는 이런 주장을 펼치더군요. 정은 씨가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말했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불이 타올랐습니다. 정은이를 보니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오태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런 식으로 자신을 팔아넘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됐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태석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회사에도 알려졌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판결 이후 오태석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결국 그는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성장하던 그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정은이 역시 회사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회사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도움과 육아 도우미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해나갔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정은이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불러세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민준이 어머니가 데려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 연락이 왔더라고요. 민준이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셨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은이가 저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은이가 민준이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보통은 최소한 저에게 연락은 했으니까요. 결국 다음날 정은이의 친정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장모님의 목소리가 어딘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도윤 씨, 정은이가 많이 아파요. 한동안 민준이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많이 심각한가요? 생각보다 정은이가 아이에게 책임감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불륜으로 망가진 가정에 대한 죄책감조차 없이 피해자인 척 우울증을 앓고 있다니. 아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제가 적당히 설명할게요.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은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녀의 우울증이 진짜든 가짜든 저는 더 이상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 그녀의 배신을 용서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정은이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어요. 다음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은이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만나겠다는 태도가 불만이었지만 민준이를 위해 만나게 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중앙공원에서 만나요. 민준이를 데려다 줄게요. 6시까지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짧게 답장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약속 시간에 맞춰 민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은이는 벤치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말라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엄마 라고 외치며 달려갔고 정은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4시간 후에 집에서 기다릴게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정은이가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숨을 쉬며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요. 저요?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도 바쁘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은이는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은 씨,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이제 와서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정은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다고요? 오태석이 당신을 버렸으니까 갑자기 가정이 소중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당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후회가 아니라 그저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감정일 뿐이에요. 정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민준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에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6시까지 데려다 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은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후회하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 사람과는 절대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은이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정은이와 민준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7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은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간 것은 아닐까? 곧바로 차에 올라 공원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은이의 집으로 갔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고 정은이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실종됐습니다. 4시간 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경찰은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고 했지만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정은이의 집으로 갔고 이번에는 관리실에 부탁해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에는 옷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도 보이지 않았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정은이는 계획적으로 민준이를 데리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분노는 정은이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이런 행동이 민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양육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동 유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상담했고 그는 즉시 법원에 긴급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를 즉시 반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정은 씨의 면회권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은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신용카드와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지만 모두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은이와 민준이가 제주도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시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호텔과 펜션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작은 해변가 펜션에서 그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크아웃한 후였고 다음 행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은이의 신용카드가 서귀포시의 한 마트에서 사용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함께 그 지역을 수색했고 마침내 작은 민박집에서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민준이는 아빠? 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이 무사해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격분해서 물었습니다. 정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했죠? 오히려 민준이를 위해 면회권을 준 건데 당신이 그걸 악용한 거잖아요. 경찰이 정은이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아동 유괴에 해당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정은이는 울며 민준이에게 달려갔지만 경찰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달래며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엄마 어디가? 민준이가 울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규칙을 어겨서 잠시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러 가야 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 서울로 돌아온 후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은이는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면회권이 완전히 박탈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판사는 아이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정은이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지 못했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정은이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인 면회권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법정 싸움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이는 판결에 따라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와 민준이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도움과 어린이집의 지원으로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오태석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도윤 씨. 그가 불렀습니다. 멈춰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칠 사람이었고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정은이 소식 들었어요. 오태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면서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태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하지만 제가 정은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척하나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당연한 결과예요.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은이는 정말 민준이를 사랑해요. 그 애에게 나쁜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정말 사랑했다면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아이를 이용한 거죠. 오태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불쌍해요.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걸 버린 거예요. 정은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런 사람에게 민준이를 맡길 수는 없어요. 오태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곧 지방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일할 데가 없어서요. 당신도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군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은이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나요? 그녀가 변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산에서 돌아온 후부터.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정은이가 산에서 돌아온 후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탓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제가 그녀를 의심했다면 그건 그녀가 의심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저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한다면 실패할 거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냥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행동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는 법이죠. 당신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태석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고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의외로 제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민준이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정은이와 오태석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저와 민준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의 맑은 하늘처럼 우리의 삶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폭스는 달콤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죠. 문득 정은이가 비 오는 날을 무서워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이 비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마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감정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준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충분히 자라면 모든 진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여자가 산에서 배워온 건 사랑이 아니었다. 망각이었고 이기심이었고 파괴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결국 제 인생은 계속되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휩싸여 제 자신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었고 폭수심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제 아이의 행복이었습니다. 정은이와 오태석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정당했고 그들이 끝까지 진정한 반성 없이 피해자인 척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삶을 파괴했고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참고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쉬운 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권리입니다. 무엇보다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민준이를 위해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승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